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그 영광의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의 아들 고향의 아들 우리 청년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청담살롱의 호스트 MC 염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박기병입니다. 지난번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네. 오늘 좀 더 네. 카메라 마사지도 받고 열심히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열심히 반갑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박기병 청년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이제 청년 활동가로 있는 최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담살롱 드디어 역사적인 제 1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송은 0회로 지난주에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 스포티파이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가 되었고요. 뜨거운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일단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방송. 우리 기병 씨부터. 네, 저는 제 목소리를 창을 통해서 좀 들으니까 네네. 굉장히 좀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5분 됐다 끄고 5분 됐다 끄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시청 시간이 떨어져가지고 유튜브 집계해서 이게 이게 알고리즘 못합니다. 예. 끝까지 봐야 돼. 한 번 보면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견뎌서 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 쌤께서는 와, 저도 평소에 뭐 어디 가면은 말 꽤나 잘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야, 이 막상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게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지난주에 제가 편집하면서도 너무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이었는데 제가 쓱 보니까 여기 좀 피부가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그래서 미화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보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좀 피부샵이라도 좀 피부과에라도 좀 다녀야 되고 이게 수염 자국 하나까지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면도하고 왔습니다. 예. 저도 레이저 제모 1회 추가하고 왔고. 예. 준비된 남자. 아무튼 이게 유튜브 영상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또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들 쇼츠로 또 많이 좀 쳤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의 자극적인 좀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생산적인 내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쇼츠로 자극적이게 좀 어그로 좀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특히 그 국민연금 쇼츠 올렸을 때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키웠는데 니들이 나와가지고 뭔데 뭐 화를 내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저희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방송이 절대 싸우자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적인 한번 토론을 해보자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 우리 청년들의 이런 의견도 들어달라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쇼츠는 좀 여러분 자극적이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닥 뭐 자극적이지도 않고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보니까 지난번에 그 문과 얘기했을 때 그게 지금 조회수가 자극적이었나요? 문과 3명? 자극적이진 않은데 이게 다 공감이 많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딱 터트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잘 통한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래도 열심히 또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경을 바꾸셨네요? 맞습니다. 안경을 좀 어떤 짬을 내서 좀 안경을 바꿨는데 한층 더 교수님 같았어요. 그런 반응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층 더 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더 한 5년은 더 그리고 제 지인분 중에 이제 방송을 보시고 기병 씨가 말하는 걸 보면서 이분 대체 몇 살이냐고 보신 분들이 아니 말하는 그 언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맞습니다. 최소 한 30대를 보셨는데 30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2살 어리다. 물론 저도 나이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젊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어쨌든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안경도 바꿨고 카메라 마사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무태에서 테를 좀 있는 거로 바꾸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안경을 바꿔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 지인 피드백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셋 다 닮은 꼴이 하나씩 있다. 그래요? 궁금한데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 기병 씨 먼저 축하드립니다. 기병 씨부터. 기병 씨의 옆모습이 이종석을 닮았다라는 그런 또 지인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라주시죠. 그렇고요. 우리 창원 씨 축하드립니다. 최자를 닮으셨다는. 잠깐만, 이거 너무 온도차가 많이 나는데 이거?
저는 뭔지 아세요? 저는 최준 닮았대요. 최준. 저는 최준 닮았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종석, 최자, 최준과 함께하고 뭐 이렇게 앉겠습니다 이제. 같은 최씨네요. 같은 최씨로. 예, 아무튼 이번 첫 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청년 청소년들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준비했고요. 1시간 동안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애플 팟캐스트에도 들어가셔서 좀 팔로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시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끄시면 제 알고리즘이 엉킵니다. 유튜브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청소년들이 주목해야 될 뉴스를 함께 소개하고 떠들어보는 청소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이제 두 기자분께서 우리 최 기자님과 박 기자님께서 한 주 동안에 좀 있었던 일들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뉴스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얘기를 듣고서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박 기자님께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 들고 오셨나요? 예, 저는 사실 좀 무거울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고립 운동 청년 관련된 실태 조사가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이루어져가지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청소년도 고립 운동 청소년이 있어요? 네, 청소년 때부터 고립 운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좀 조망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전국 단위 첫 번째 조사의 결과가 나왔고요. 일단은 고립 운동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시나 대인관계에서 65% 정도가 대인관계로 고립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필요한 도움이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79.5%가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줬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좀 봤을 때 결국은 이번 조사가 첫 번째 전국 단위 조사지만은 앞으로 좀 정례화를 해가지고 지속해서 매년 단위로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전국 단위뿐만 아니라 고양시나 각 지자체 단위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특히나 이 지자체에서 이 청소년 재단이나 어떤 청년 공간처럼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오면 약간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처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편한 공간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군요. 그 실제로 근데 고립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례가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두 분은?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재단이나 시설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활동과 또 사례들을 접합니다만은 실제 만나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발굴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게 고립운동이 굉장히 특히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좀 통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수치가 필요한데 좀 그런 이제 통계에 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가 더 이렇게 들여다보고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아무래도 또 핸드폰이나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접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쌓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방에서 인터넷만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일본에 있던 히키코모리도 그런 문화고 이제 방에서 이제 계속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고 그런 건데 사실 근데 고립된 청소년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에 모여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단체로 진행하고 이러는 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친구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혼자서 뭐 원하는 걸 하게 해주던 아니면 뭐 상담을 조금 하게 해주던지 해서 그 뭐 나와서 뭐 어디 이렇게 다 같이 뭐 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고립돼 있는 그 장소에서 밖으로 꺼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요걸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뭐 왕따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잠그고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시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고립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학교만 왔다가 또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부모님이 다 계시고 뭐 가정 환경이 좋고 해도
본인이 고립 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찾아가는 엽떡 서비스 이런 거 어떻습니까? 고립된 청소년들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친구 집에 상담사님이 찾아가서 같이 엽떡을 먹어주는 거예요. 예, 마라탕 먹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다음 단계가 그다음 단계 틱톡 릴스 찍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좀 밖으로 나올. 아니 음식은 매운 거밖에 안 됩니까? 왜 엽떡이랑 마라탕 제가 좋아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꼭 같이 먹기 뭐 찾아가 드릴게요 제가. 띵동에서 엽떡 왔어요 이러면서 같이. 여기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박 기자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게 요즘같이 뭔가 좀 PDF를 사용하는 시대에 수기로 적어오셨습니다. 보여주시면 안 수기로 됩니다. 이렇게 수기로 글씨가 좀 개판이라 예. 제가 잘 쓰는데 예. 급하게 좀 적느라. 아니 아이패드 이런 것도 전혀 안 쓰시고 연필을 써야 됩니다. 연필을 쓰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경을 바꾸신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컨셉을 제대로 가져오신 것 같고요. 아니 연필이라도 쓰셨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PDF도 없어요. 저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서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최 기자님께서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청년 정책의 그 이제 청사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불과 어제였습니다. 그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제로 이제 제 15차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예,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알고 계셔. 우리 김영 씨 관심 있으니까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일반 청년의 입장으로서 그런 게 있는지 진짜 몰랐습니다. 뭐 다양한 안건들이 사실 이제 다뤄지는데 그 중에 사실 가장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총 5개 분야에서 339개 이제 과제. 그렇게 많이. 근데 규모로만 치면은 이게 28조. 28조 정도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맨날 선거철 때마다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뭐 청년 얘기만 하면서 청년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데 이 정도면 관심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 정책이 굉장히 뭐 파편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청년들이 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이제 정책을 찾아갈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지금 5개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개라고 하면은 우선 일자리,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육, 그다음에 이제 생활 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관리 이렇게 총 5개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뭐 간략하게 그냥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민간 협업으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47,000개 일자리에서 57,000개로 지금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근데 숫자가 뭐 맨날 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체감이 안 돼요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맨날 뭐 정부에서 일자리 뭐 몇만 개씩 만든다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일반적인 청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화난 게 아니고 아무튼 왠지 제가 뼈 맞은 대답하세요. 땀을 흘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설이 됐습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요. 우리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 특히.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사업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분양가의 이제 80%까지 이제 장기로. 근데 장기면 몇 년이냐면 최장 40년까지. 그리고 연 이제 이율은 좀 저리. 그러니까 연 최저 이제 2%대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좀 청년들의 어떤 그 주거 안정에 좀 실질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브레이크를 제가 정부 관계자는 아니시지만 분양가의 80%잖아요. 그럼 20%를 본인 돈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분양가가 사실은 분양가만 해도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0%도 부담하기 힘드니까 100% 다 주세요. 우와. 그만큼 이제 그 주거를 마련하고 싶은데 20%도 없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청년 전세 대출 관련해서 받았었는데 한 80% 받는데 그 나머지 20%도 부담하기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렇고 뭐 댓글에 그 정도도 안 되면 그냥 같이 살아라 가족들이랑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20%도 요새 분양가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올해서부터
그 이공계 석박사 이제 학생들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생활 장려금이라는 걸 이제 신설하려는 걸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혀 혜택이 없는. 저는 문과라. 문과생.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네. 아무튼 근데 이공계 요새 인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뭐 가능하다면 사실 문과까지도 좀 확장을 해주시면 사회적인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인문과학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요새 AI다 뭐다 해서 이제 굉장히 또 이 과학기술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작년에 의대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맞아요. 그 의대로 이공계 충분히 좋은 이공계로 갈 수 있으신 분들도 다 이제 의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런 정책들은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생활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 아시죠? 네, 청년 도약 계좌. 예. 그게 압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입니다. 너무 적네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서부터 33,000원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누구한테 감사해요? 한덕수 총리님 감사합니다. 예. 정부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관리 분야인데 참여 관리 분야는 지금 온통 청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홈페이지냐면 기존의 이제 청년 정책들을 다 한데 모아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부 정책들을 그 청년 정책들을 전부 다 한데 모아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통합 포털을 구축을 해서 청년들이 보다 쉽게끔 청년 정책들을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계획들이 많이 좀 수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직장에 계시고 또 아직 저기 취준생이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청년이시고 한데 저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런 청년 정책들을 혜택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의 소득을 이제 증명하고 직장을 이제 있어야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프리랜서라든지 사실 그 청년 세대 중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또 예술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좀 프리랜서도 간편하게 좀 지원할 수 있는 직장이 없더라도 뭐 종합소득세를 봐서 뭐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걸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제가 프리랜서로 지금 한 4, 5년 차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불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생각 못 하셨죠? 아니요. 이게 저도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활동할 때 제가 이제 교육분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경기도 청년 참여기고 거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정책들을 제언을 했는데 그럼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멘토가 되느냐 했을 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프리랜서분들께서는 저희가 좀 한번 좀 깊게 고민을 정보신가요? 제가 정보 관계자는 아닌데 네, 이런 점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명이 또 이렇게 또 사회에서 각자 위치하는 분야가 다르네요. 또 직장에 계시고 또 프리랜서고 또 청년이시고 하시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 기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소식에 관련해서? 이거 지금 다 제가 머릿속으로 외워서 한 거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오늘 준비된 용량을 저도 이제 외워오겠습니다. 사용하시고 질 수 없다. 저도 외워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사실 많이 발표는 되고 있고 매 정부마다 청년 어떻게 하냐 청년 정책들 회의는 하고 있는데 저같이 일반적인 청년분들은 이런 회의가 있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체감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행정적으로나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기자님이 전한 속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두 분이 전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정소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청담살롱 1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1회 첫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영회 방송을 할 때도 가장 핫했던 이슈죠.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입시는 이대로 괜찮은가?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모두가 뼈를 깎으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입시하면 제일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김영식께서는? 입시요? 네. 사실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학원이라고 하는 입시 학원이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안 다닌 적이 없습니다. 쭉 다녀왔고
뭐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막 한 7개월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학원은 아니더라도 뭐 방과후 프로젝트라던가요. 그런 거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살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대학을 졸업해서 왔습니다만 역시나 입시하면 학원 그 생활이 저한테는 입시하면 굉장히 사교육 좀 사교육 그 환경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 장안에 화제였던 사교육의 노예 우리 최창원 일산 학원가의 아들 일산 학원가 키운 인재 우리 최창원 씨께서는 입시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실 딱 키워드가 하나가 떠오르는 게 불균형. 불균형.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학원가의 노예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학원에서 저는 이제 오래 다녔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학원이기는 했죠. 처먹고 이제 준비를 했던 학원이었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과연 모든 그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주어지는 기회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사실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맞네요. 중요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은 어쨌든 뭐 기병 씨도 경희대를 나왔고 우리 창원 선생님께서도 그때 어디 나오셨다 하셨죠? 저는 이제 석사는 성대, 학부는 외대. 외대 나오셨고 하면서 그 뭐 어떻습니까? 이 본인들의 입시 스토리를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기병 씨께서는? 뭐 저는 뭐 그 수시로 저는 올인을 수시 했기 때문에 전형이요? 수시로 갔고 이제 3년 동안 잘게 쪼개가지고 항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가는 방식으로 전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방식?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착실하게 평가받는 그걸 선택을 했고요. 좀 뭐라 하죠? 학교 내 그 뭐 교과 외 활동, 대외 활동들도 같이 하면서 좀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부를 좀 맞습니다. 생기부 중심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책도 읽고 책도 읽고 봉사도 하고 상도 타고. 아니 그것 때문에 또 뭐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전화 건다 그러더라고요. 네, 중요합니다. 뭐 한 줄 좀 적게 써줬다고 전화하고 뭐 왜 이렇게 써줬냐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근데 그건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내신으로 가는 거죠? 뭐 내신도 있고요. 내신 플러스 이제 대외 활동을 비롯한 그 생활 기록부의 내용들을 같이 가는 게 이제 수시 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내신만으로 가는 교과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외부 활동 그 쓰는 거 없어지지 않았나요? 예, 지금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봉사 시간 안 들어가고요. 봉사 시간 없어요? 상장 기입 못 하고요. 학교에서 받은 상장? 예, 상장 기입 못 하고 독서 활동도 못 넣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은 그래서 그럼 뭘로 봐요? 세특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특 맞습니다. 세특하고 그 교과별로 세부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특이 들어가고 행발이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그 긴 거 있잖아요. 다소 주의가 산만하나. 행동특설 맞습니다. 저도 많이 여러 가지. 뭐 개선의 여지가 있음 이런. 대인 관계는 원만하나. 다소 좀 주의가 산만하고. 외우시는 거 보니까 좀 익숙하신가 봐요. 공부에 재능이 별로 없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무튼 그리고 뭐 창의적 뭐 체험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사항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입시 환경에서는 확실히 성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대외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된 게 이제 없는 집에 있는 자녀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든지 뭐 간혹가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 참여하든지 학교 내에서 하는 활동을 참여하는데 최근 또 몇 년 사이에 또 불거진 게 고위공직자 자녀분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뭐 또 전화 연결해서 뭐 아는 사람 있는데 뭐 우리 아들 딸 좀 잠깐 좀 써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이거 뭐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고위층들은 서로 커넥션이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좀 자기 아들 자식 한번 일할 때 써주고 봉사해주고 뭐 이러면서 또 올릴 수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자 사고 친구들과 어떤 일반고 친구들 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해서 이제 기재를 못하게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논문이나 연구물도 못 쓰게 된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상태로 가다 보니까 되려 성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행발이나 세특 같은 걸 또 잘 써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나 특목자 사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챙길 수밖에 없는. 입시 전문가네 거의.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뭐 할 얘기가 산더미인데 저는 이제 입시를 떠난 지 입시 할 때도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서 관심이 많이 없었지만 그냥 비교적 최근의 얘기들이 그래도 제일 최근에 졸업하셨으니까.
그러면 혹시 요새 뭐 주변에 청소년들 입시 준비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요새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사실 뭐 수시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입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트렌드가 있구나 계속. 일단 뭐 의대 증원이 작년에 크게 이뤄져가지고 작년에 이제 중위권들이 보다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현상들로 발생을 했는데 올해 황금돼지띠 07년생이 대학을 가는 해지 않습니까? 근데 황금돼지띠여서 그런지 작년에 41만 명이었습니다만 올해 45만 명이 입시판에 들어갑니다. 수험생이요? 맞습니다. N수생까지 포함해서. M수생은 20만 명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올해가 경쟁률이 굉장히 박터질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왜 계속 느는 거예요 이게? 황금돼지띠만의 그게 있는 거죠. 그래요 또? 올해 4만 명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07년생 분들이 좀 입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요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중해졌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 1호 조치만 받아도 대학에서 결격 사유가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입시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어린 걸 친구들 아셔야 됩니다. 친구 때리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뭐 창원 씨라든지 저 정도는 아니고 그 동네에 이렇게 무서운 형들이 있었잖아요. 계셨죠. 그렇죠. 저도 이제 뺏긴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때는 뭐 진짜 살벌했잖아요, 막. 그때는 뭐 쉽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서로 뭐 일단 개인 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메신저가 없으니까 뭐 대화했던 기록이라든지 이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던 거를 어떻게든 담을 수가 없었어요. 나 때는 폴더폰 쓰고 다녔으니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겨우 뭐 해봤자 싸이월드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개인들이 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가 몇 년 전에 뭐 했던 기록도 연예인들 보면은 뭐 데뷔할 때 뭐 갑자기 이게 들통나기도 하고 또 SNS에 내가 올린 게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또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두 분도 좀 이렇게 좀 어디로 진출하시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학폭 의혹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당하면 당했지 할 만한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제가 선도부장이었습니다. 중3 선도부 바른생활부장이었습니다. 도발 아니면 그렇게 하셨어요? 뭐 좀 무섭게 하셨어요, 좀 엄하게. 명찰 안 매면은 왜 명찰 안 맺냐? 신라 가방 어디냐? 무서운데요? 바로 폭로 올라오겠네 이거. 무서운데요? 이거 그때 나 좋게 얘기했죠. 좋게 얘기하네. 비교적. 비교적. 조금은 엄하겠지만 조금 규율은 있어야 돼. 선도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선도부. 그때 선도부 하실 때 몇 년도였죠? 그때가 중3 때 2008년이네요. 2008년도. 그러면은 좀 아직 좀 엄하게 잡을 때예요. 2008년도. 정확한 명칭은 이제 선도부가 아니라 자율실천부라고. 근데 그게 이제 선도부에 해당하는 데였는데 맨날 이제 조끼 입고. 그렇죠. 교복 똑바로 안 입는 애들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조금 좀 무서운 분들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좀 무서운.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다 부드럽게. 그거에 맞춰서. 근데 정확하게 이제 지도는 합니다. 진짜요? 네. 근데 막 갑자기 너 뭔데? 너 나 몰라?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알아. I know. 알았고. 좀 약간 당황시키는 약간 좀 전술을 좀 많이 썼었죠. 권력이나 이런 거에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는 제가 굴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어쩌다 선도부 얘기를 했죠? 그러게요. 학교 폭력 얘기하다가 아무튼 요새는 이제 작은 괴롭힘이라도 이게 이미지나 이런 걸로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참 됐기 때문에 저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제가 사실 입시라고 해서 제가 현직자 좀 도움도 많이 받았고. 지금 고3이요? 아니요, 제가 제일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입시 전문가하고 계세요? 영어 학원을 가서 지금 또 일선 현장에 계시네. 일선 현장에 있는 이제 현직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고, 좋습니다. 또 그분의 이제 이야기도 듣고 또 제 나름대로 또 한번 좀 찾아봤는데 제가 고1 때도 제 모의고사 그 문제집을 거의 풀었던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한다고 제가 그 EBS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1 3월 영어 모의고사집을 영어 모의고사집을 아니 근데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창원 씨는 원래 외국어를 잘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뭐 외국인들한테 수능 영어 문제 풀어보게 하면 외국인들도 못 풀더라 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좀 넌센스기는 해요. 이게 정말
좀 와닿지 않는 좀 실용적인 영어가 아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3 이제 학생들이 고1로 넘어갔을 때 영어 그 난이도가 확 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중3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진도 나갈 때 보면은 뭐 한 지문을 이렇게 막 빨리 읽거나 그런 어떤 속도 훈련을 하지를 않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2학기 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처음 보는 게 이제 이제 고1 3월 모의고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불과 한 2, 3개월밖에 그 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난이도가 확 뜁니다. 어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속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받다 보니 그 문제들을 받다 보니 이게 압도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공교육에서는 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교육에 의존을 하는 좀 구조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뭐 그 MB 정부 때부터 이제 뭐 EBS 사교육이 너무 그때도 열풍이었으니까 EBS랑 연계를 해서 뭐 몇십 %까지 올리겠다 하고 영어를 제일 큰 게 이제 절대 평가로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사교육을 좀 줄이겠다는 일환으로 이제 바꾼 거였는데 절대 평가로 또 바꾸다 보니까 이제 또 변별력을 높이려고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저 입시를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저도 사실 뭐 정시로 들어간 건 아니라 저도 이제 외국어 특기자로 들어간 거라. 특기자로 가셨군요. 예, 저 특기자 전형이라 이제 저는 또 심지어 재수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역 때는 원래 불어 특기자로 지원을 했었고 불어 특기자 떨어지니까 도저히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언어를 찾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영어 특기자로 재수는 영어 특기자로. 아니 근데 영어가 더 경쟁자 많지 않아요? 불어보다? 아, 그렇죠. 근데 영어는 들어가시고 불어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불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산 적도 없고 사실 제가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기롭게 이제 프랑스어 특기자로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자격증을 땄었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외고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때 일반고를 나왔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폐기였죠. 그 상태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도저히 다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재수하셔서 더 어려운 영어로 들어가셨다는 거. 대단합니다. 예.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입시하면은 뭐 얘기할 게 많이 개가 아닙니다. 근데 좀 주제를 나눠서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 김영 씨가 얘기했던 현재 입시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죠. 근데 그래서 요새 입시의 트렌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관계자분께서는. 저는 사실 그 아까 세특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세특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과목별로 이제 과목 담당한 선생님 써주시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즉 28년도 대학 수학 능력을 이제 치를 이제 친구들서부터 지금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내신 5등급으로 바뀌어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이제 9등급이었는데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런 또 정보를 알고 계셨어요, 김씨?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어떻게 왜 바꾼 건가요, 그거를?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을 5등급으로 이제 나누게 되니 이제 그 변별력이 좀 사라지게 그러니까요. 그러겠네. 지금은 이제 현행은 이제 1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4%죠. 네, 맞아요. 4%, 11%, 뭐 16%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4, 7, 11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5등급제로 바뀌면은 1등급이 이제 1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2등급 받을 수 있는 이제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럼 변별력이 조금 사라지니까 이제 세부 특기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골라볼 수 있는 그게 생겼다. 내신 등급으로는 변별력이 사라져서. 그렇죠. 그러면 학교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잘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건가?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세특을 준비를 하려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분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학원 가야지 준비를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진로를 정했을 때 이거를 꾸준히 3년 동안 하면은 괜찮은데 맞아. 사실 고등학생 때 어떻게 보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꿈이 바뀔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진로나 이제 전공이 바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고2 때 만약에 바뀌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로의 어떤 그 유연성 자체를 또 그런 게 있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해하는 요인이 그 아닌가. 수시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과를 가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뭐 이런 과를 위해서 재능이 이렇게 있었으며 2학년 때는 뭐 이런 걸 했고 또 3학년 때는 이런 걸 해서
이 대학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 요새 자소서 쓰나요? 지수 씨도? 예, 쓰죠. 자기소개서 예. 쓰는데 보통 많이 안 보고 다 이제 이 교과, 세특과 행발과 창체와 동아리.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그 전문 학원 있잖아요. 의대를 준비하는 뭐 그런 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뭐 학부모라든지 뭐 공교육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또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학원이 또 나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의사가 돼야 돼 하면 의사만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고 너는 뭐가 돼야 돼 하면 쭉쭉쭉쭉 요렇게만 가야 되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 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를 찾아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입시에 그렇죠. 맞춰서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진로를 그냥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진짜로 뭐 소설이 아닌 게 그거보다 더한 학원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또 더한 또 고통받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런 점에서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카이캐슬 갑자기 말씀하셔서 떠올랐는데 We All Lie 맞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제 군대 갔을 때였는데 19년도 한 18년도 19년도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입시를 끝내고 나서 대학을 붙고 나서 방학 동안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한 19년도 본인 이야기라서 너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뭐 정말 비슷한 내용이죠. 다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했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제도라는 것은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뭘 위해 존재하냐 본다면 진로 탐색, 내가 뭘 찾고자 하고 내가 뭘 배우고 싶은가를 찾는 게 교육제도의 그렇죠. 또 의의라고 그리고 보거든요. 학생들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것을 연장선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를 가는 곳인데 지금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한 입시를 위한 교육제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제가 오늘 한번 논의해보고 싶었던 주제는 지금 입시제도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이 여유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그 여유라는 것이 뭐 놀 수 있는 여유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영예차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초중고 12년을 열심히 달려가지고 대학급 골인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스텝 바이 스텝 속에서 그 여유를 언제 가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가장 이미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그거를 모든 고민해야 청년들이 된다. 다 공감할 거예요. 그걸 고민해야 방송을 된다. 보는 그런 점들을 좀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중간 기말 보고 기말이 끝나고 이제 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그 타임에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부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놀자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때 영화 보고 이제 뭐 어디 놀러 가고 뭐 그런 거는 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고등학교 좀 넘어가면 그 시즌에는 아예 학교를 안 나와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친구도 있을 정도.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공교육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도 시험 다 끝났는데 수업하자고 하면 아무도 애들이 수업을 안 합니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나가서 뭐 차라리 그냥 영화 보고 뭐 예능 보여주고 뭐 하면서 놀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당연시됐잖아요. 이게 딱 그 시험 끝나면 다 같이 노는 분위기가 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쭉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입시를 잘 하려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인데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가면 취업이 잘 돼서 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서 라는 게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인식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요즘 또 달라진 게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또 취업이 잘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전공을 고르냐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의대를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무슨 직업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또 아무리 대학이 좋더라도 이제 과별로 좀 편차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났고 해서 그러니까 요새 대학에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게 일단 문이과라는 게 통합되었고 알고 계시겠습니다. 통합됐다 보니까 대학도 이제 자율전공학부 그리고 이제 단과대로 뽑죠.
그러니까 사회과학 단과대로 100명을 뽑아놓고 1학년 동안 전공 탐색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정하죠. 요새 이렇게 갑니다. 네, 제 모교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대학에서도 그러면은 과가 이렇게 여러 개 합쳐져 있는 단과 대학에서 그렇죠. 무전공 단과 대학으로 뽑아서 그래서 니들이 듣고 싶은 걸 듣고 다음 학년에 골라라. 맞습니다. 이건 좀 좋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서 네. 1년 동안 그 숙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네. 그렇게 대학이 바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코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그 목적을 어떻게 갖게 할 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지라는 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게 하죠. 왜냐하면 그 목적은 대학에 잘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 다 이제 치열한 입시 제도 속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찾았지만 저는 뭐 요새 이게 수험생들이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도 굉장히 여유가 많았어요. 입시를 안 해서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일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차라리 MC를 할 거면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저 대학을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모의고사 안 볼래요. 이렇게 했더니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사실이 딱히 없었고 그런 이유가 그 사교육을 그 중고등학교 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뭐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쪽 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걸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저에게 좀 빨리 찾아와서 인생에 그런 면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좋은 대학을 가서 또 좋은 이런 관련된 전공을 해서 뭐 했으면 좀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자기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뭔지 찾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인의 진로를 못 고르지 않을까라는데 위에서는 이제 수시라든지 이런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그 장래희망 써서 적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회는 주지도 않으면서 빨리 찾으라고 이렇게 압박만 하는 그렇죠. 그런 참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 세대분들도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좋은 대학을 간다고 이제 인생이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오는 시대가 지난주에도 말씀해드렸지만 끝났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는 네임 밸류보다 요새는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본인이 할 그 일들을 좀 빨리 찾고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제도 그리고 입시제도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90년대 학부모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생분들은 딱 말씀하신 학원가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담으로부터 버텨왔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자식들에게 어떤 교육 방식을 권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기대는 있죠. 좀 그래도 젊고 열려 있고 깨어 있는 학부모들이 오시면 본인들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입시를 해서 들어갔는데 과연 자기 자녀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뭐 대치동 이런 데 보면 똑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사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시설에 와 있습니다만은 청소년 시설에 있으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애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지금 뭐 세특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을 여기 와가지고 왜 놀고 있냐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신 그 공유된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또 우리 창원 씨께서는 또 어떤 생각? 저는 오히려 심해지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랑 지금은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실 SNS가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들과 어떤 비교하는 그런 이제 좀 삶의 어떤 패턴 자체가 이제는 일상이 돼 버렸죠. 이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이런 이제 내 환경, 주변 환경까지도 이렇게 다른 이제 사람과 좀 비교를 하게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뭐 누구 옆집에 누가 어디 학원을 가는데 우리 애도 보내야 되지 않아? 왜냐면 안 보내면은 뭔가 뒤처진다라는 느낌.
좀 그런 이제 우려 속에서 좀 더 그런 게 좀 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네요. 그러니까요. 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또 AI 시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사라질 그렇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인재를 원하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창의적이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본인이 이 사회에서 뭔가 이럴 듯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저기 빅데이터 강의하시는 분 강의에서도 봤는데 더 이상 이제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런 것도 봤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도 안 해본 네가 뭘 아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인간이 이미 기계한테 한참 추월을 당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기 챗GPT 이번에 보셨어요? 지브리 스튜디오. 네네. 와, 지금 지브리 세계관에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근데 이제 보니까 카톡에 다 그걸로 프로필을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샘 알트먼 그 회장이 그만 만들래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장난이 아니라고. 제 일례로 옛날에 제가 아는 또 청소년 활동하시던 분 중에 같은 뭐 한두 살 그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걸 하셨어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입시 거부 운동을 했어요. 본인이 고3인데 나는 이 한국의 사람을 좀 살인적이고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이런 입시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입시 거부 운동을 했어요. 그걸 뜻이 맞는 뜻이 맞는 고3 수험생 한 20명이서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다 같이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이버 댓글 배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쟤네 딱 봐도 수능 8, 9등급이다. 지금 너무하네요. 딱 봐도 8, 9등급 애들이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저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런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능이라든지 입시 제도를 다 따라가기 싫지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들 가끔 있잖아요. 내가 삼성을 퇴사한 이유, 내가 서울대 자퇴한 이유,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 속에서 입시제도가 지금 치열하게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지만 되려 남들과 똑같아진다더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고유성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 교육제도의 개선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입시를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유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대학원은 이제 인서울에 가서 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인프라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지방과 이 서울의 이 인프라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지역 관련해서 또 좋은 대학들은 다 또 수도권에만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원하는 그런 세상이 또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그 지방 수도권과 이 지방의 불균형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뭐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대를 옮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간판을 내리고 그 프랑스는 이렇게 1대학, 2대학 이렇게 했다. 국립대를 다 간판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입시 제도를 좀 낮춰야 이 지방 불균형도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입시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를 비롯해서 뭐 지방 불균형과 인구 소멸, 빈부격차처럼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좀 막막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하네요. 아니 그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영상 하나 이수지 씨가 따라하고 있는데 하디슈즈라고 그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그냥 하루 종일 뭐 몇 시에 데려다주고 어디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제이미 뭐 이렇게 해서 제이미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사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럴 정도로 이게 진짜 주객이 전도된 게 이 아이 한 명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 학부모들 또한 공부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학부모들 또한 입시제도를 배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놓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또 놓치면 뒤처지는 학부모가 되고 그런 점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은 근데 부모님한테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는 안 푸셨나요? 고3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뭐 문 쾅 닫고 가고 막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그러지 같아요. 네. 저는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중학교 한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갱생이 돼서 선도부로. 갱생이 됐죠.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선도부로. 그렇죠. 예. 내가 선도하고 남을 선도하고. 그렇죠. 와, 갱생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갱생. 와. 갱생.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범죄자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암흑의 시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영 씨도 뭐 이렇게 스트레스 부린 적 있으세요? 좀 히스테리? 고3 때. 뭐 저는 없다고 말씀드려도 아마 있었겠죠. 있었을 거고 분명 그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거든요. 무슨 악몽? 어떤 꿈을 꾸냐면요. 내일이 수학 시험인데 수학 교과서 한 번도 안 펴본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꿈이라서. 아닙니다. 그 시험에 대한 강박이 그런 꿈을 꿔? 저한테 엄청 커가지고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꾸면은 와 지금 대학생 끝났지 해서 꿈이구나 안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 강박이 좀 있어요. 입대를 다시 하는 꿈은 꿔도 재입대하는 꿈은 꿔도 자 입대는 안 꿔봤는데 시험을 다시 보는 내일이 영어 시험인데 영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와 순간 이제 땀이 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꿈이 다른 뭐 그렇다고 서울대 가지 못했습니다만 유나 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한테 안팎이 좀 왔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두 분 다 이제 아무튼 고3 히스테리, 고3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기에 정말 좋은 이런 것만 보고 좀 이렇게 좋은 그 본인과의 자아를 좀 이렇게 형성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어떤 입시라는 틀에 갇혀서 계속 그것만 보고 몰두하면서 길게는 3년 정도 고등학교 생활 내내 정말 길게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안 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입시를 하지 않겠다고 나는 내 길을 찾겠어. 나는 대학은 전문대 가도 되고 조금 해도 돼. 사실 전문대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재를 좀 기른다라는 의미였는데 전문대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교. 이렇게 약간 인식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인문계 4년제 안 되면 전문대.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사실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입시는 안 했지만 그런 고등학생의 입장으로서 그런 인식을 뚫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MC가 하고 싶어. 나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MC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좀 더 좋은 데를 가면은 주위에 좋은 인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나는 굳이 공부가 필요할까? 그냥 이런 거 빨리 이런 활동도 여러 가지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도 좀 만들어보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어른들은 인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쟤 아직 정신 덜 차렸다. 쟤 입만 나불대고 아직도 저런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이 입시라는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소년이 입시제도에서 벗어나서 내 꿈을 찾기 위한 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관성을 넘어서야 되는 문제예요. 연어가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유교적인 풍속을 벗어 던질 때가 됐다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속이란 말이 있거든요. 습속. 그러니까 관습과 풍속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유교적인 풍습 속에서 우리는 입신양명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30살에 일입하기 전에 입신양명의 과거제 통과하는 게 최고의 우리의 서생으로서의 인생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과거제 중심의 그 과거의 그 풍속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시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학부모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교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 교육.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나부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엄마가 문제다. 엄마부터 교육 좀 해라.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예전에 한번 그 청소년 수련관에 만났던 관장님이 이제 학부모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모두가 취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연습이 필요하고 아이들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었을 때 제 이제 동갑인 친구가 그 대학교의 조교였습니다. 학과 조교였는데 요새는 대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와요. 이 학생의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 성적이 왜 이러냐. 대학교인데 교수가 성적을 왜 이렇게 좋냐.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김영 씨가 원하던 90년대생 노인정에 가서 우리 애 왜 노인정 왜 못 들어가냐. 나중에 이제 이런 시대도 됐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또 그런 또 시대의 변화도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부모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부모의 손을 못 벗어나는 그런 학생들도 좀 많이 그렇죠. 맞습니다. 좀 나오는 양산되는 거죠. 네네 좀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믿고 좀 지지를 해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왜냐면은 뭐든지 다 통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청소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의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거든요. 근데 그게 청소년 때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서도 갑자기 이렇게 내던져진 거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갈팡질팡하고.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그 일련의 그 훈련이 이게 성인이 돼서 갑자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성인이 돼서도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학교에서 뭐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좀 청소년 때서부터 미리 좀 아이들을 믿고 지지해주고 근데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거를 좀 이렇게 탈선하지 않게 맞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 좀 등대 네, 역할을 네. 해주시는 네. 정도만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작은 생각은 하는데. 근데 애들이 또 그런 자기 자신만의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야 할 시기에 부모가 계속 개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이제 부모가 없으면 본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감을 네, 느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좀만 하면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진짜 맞아요. 이러다가 점점 계속해서 이제 진짜 노인정 엄마 나 노인정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노인 사업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예, 그래서 좀 서로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게 필요한데. 예. 근데 우리 창원 씨는 재수를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막 진짜 저는 3반수한 사람까지 봤거든요. 주변에 친한 친구 중에. 아 근데 생각해 보면서 인생이 저는 입시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대학에 가야 되는지. 아니 인생의 20대 20살, 21살, 22살 제일 황금 같은 시간이고 제일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진짜 대학 하나만 가겠다고 1년, 2년, 심지어 3년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냥 맞춰서 그냥 대충 가지 이런 생각.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재수를 굉장히 편하게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재수 학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재수 재종반이라고 하나요? 네, 재종반. 거기 가서 뭐 하루 종일 뭐 기숙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브랜드 있지 않나요? 뭐 몇 군데 있죠. 네, 예.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제가 이제 정시가 필요가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외국어 특기자를 준비를 해서 외국 가서 좀 놀고 아니면 제가 이제 아침에 했던 패턴이 제가 종강역을 가요. 종각역. 네.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학원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근데 많죠.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가 5시가 되면은 이제 스터디를 그 종강역 그 카페에서 또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랑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끝나고 이제 청계천에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그러고 성인이시니까 예, 성인이니까 그렇죠, 예, 성인이니까 예, 그렇죠. 20살 때였습니다. 고3 때 마신 거 아니에요? 네. 선도 보셨습니다. 예. 이 책상 너무 치시면 이거 울립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그런 좀 나름 좀 프리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갔다. 사실 그것도 저는 오히려 그 값진 경험은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20살 때 그 경험은 되돌이킬 수가 네,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우리 창원 씨께서는 재수 생활을 이렇게 편하게 하셨다고 말씀 주셨지만 이제 그런 좋은 대학교를 가다 보니까 3수, 4수, 뭐 N수까지 하네.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맞아요. 인생의 제일 황금 같은 시기에 그냥 이렇게 그렇죠. 대충 가서 놀지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또 막상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저는 사실 그 N수, 반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순수하게 본인의 의지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이제 본인의 본인이 요즘 또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인생의 로드맵에서 이 정도는 내가 다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부모님의 압박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대학을 지금 가거나 아니면은 네 대학을 내가 못 가면은 정말 인생이 틀어질 것 같아라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반강제적으로 반수를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재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서
그거는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근데 제 주변에 N수생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N수생들의 마인드가 처음에 딱 뭐 현역이라 그러죠. 현역을 했어요. 뭐 그래서 약간 좀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아쉽게 나왔어. 그래서 재수하자. 재수했는데 재수를 더 잘했어요. 근데 재수를 잘했는데 좀만 더 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N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하다가 또 다음에 하면은 전 했던 것보다 좀 안 돼. 그래서 또 좀만 더 이게 조금만 더 이게 욕심이 좀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20살 20대 초반 황금 같은 시기에 이러면 군대도 늦게 갑니다. 그럼요. 맞아요. 서러운지 아세요? 20일 애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군대 좀 늦게 가셨나요? 아니요, 전 빨리 21살 때 갔나 22살 때 갔나. 빨리 가셨네요. 예. 그때 가시지 않았나요? 네, 저도. 그때 가시죠. 저도 한 2년 있다 갔던 거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입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개혁이 한번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게. 누가 한번 진짜 완전 세게 해가지고 대학을 없애버린다든가. 다소 극단적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인원보다 사실은 대학의 정원이 더 많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역전됐죠. 더 많아요. 근데도 이렇게 입시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 안에서 나누고 급을 매기고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조와 환경 속에 자라는 학부모가 있고 그 영향을 받는 자녀분들이 계시고 쭉 이어져 오는 그 하나의 구조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이자 습속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의 생각인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저녁 딱 보면서 서울대를 가는 게 내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이죠. 그 의심의 순간이 되게 필요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 지점에 봤을 때 저는 아까 뭐 전문대 이렇게 막 가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그 소위 별난 놈들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교육 제도가 훨씬 더 다채롭고 재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똑같은 친구들을 찍어내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정도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용기와 의지를 가진 별난 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저 같은 또라이들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써주십시오. 저 바로 서울대 옮깁니다. 저 바로 제주도로 옮깁니다. 서울대. 아무튼 별개 의견입니다. 저도 찬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선을 그었죠. 아무튼 이런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을 하려고 해서 누구를 장관으로 앉히면 이 장관 보니까 아들 딸 뭐 어디 미국에서 또 뭐 봉사활동하고 뭐 이러는데 뭐 또 누구 또 했더니 뭐 야 너는 사교육 애들 보낼 거 다 보내고 인제 와서 없애겠다고 이런 또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바라는 입시지만 이 입시가 주객이 전도가 되면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들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다 겪었던 얘기고 그럼요. 한두 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담살롱 1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최창훈 씨 어떠셨나요? 1회. 일단은 저는 사실 이제 입시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춰봤다 보니까 거의 한 15년 만에 봤던 거라 옛날이랑 달라진 게 없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입학 사정관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사실 세특이라는 개념도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생소했고 뭐 학점제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진짜 학부모가 되면은 나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애들 영유 보내고 아닙니다. 태우러 가고 서울대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직접 대한교육 어학은 제가 직접 담당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 분위기도 똑같고 그렇죠. 입시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똑같고 맞아요. 그런 예. 면에서는 변함이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어떤 뭐 이렇게 종류는 네. 더 막 복잡해지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청소년들이 틀이 안 바뀌었어요. 맞아요. 청소년들이 받는 중압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네. 그때나 예나 지금이나 그럼요. 똑같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 씨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저희가 다루는 입시라고 하는 주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다룰 것들도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다른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 또 입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모쪼록 조금이나마 위로와 좀 공유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분들 모시고 네. 뭐 게스트로 얘기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은 골방이라서 근데 지금 게스트까지 오면 어떻게 뭐 여기 자리가 이렇게 없어요. 조금만 옮겨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좀 사정이 나아지면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1호 방송해야 돼요. 골방. 아무튼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후원은 아니고 그냥 많이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뭐 입시를 그렇게 열심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은 사람의 입장이었지만 그 주변에서 이제 중압감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예전에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많아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했는데 공감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저희는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담살롱 1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더욱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살롱 1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담살롱